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손주 좀 봐주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드시다고요? 이기적이라고? 너야말로 본인 생각만 하잖아. 우리가 무료 보육원이야? 뭐라고요? 이제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오미선입니다. 올해로 68회를 살았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작은 서운함의 씨앗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 제 마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더군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아들 해철이와 며느리 지연이의 태도가 언제부턴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살갑게 다가와 안부를 묻고 제 손을 잡던 며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대화에서도 저를 살짝 비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 해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고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이 부쩍 늘었어요. 명절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 이야기나 친구들 이야기만 꺼내며 저를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 서운함이 가장 크게 터져나온 날은 사랑하는 손주 건우의 첫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이었는지 몰라요. 8개월 만에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작고 연약했던 건우가 이제 건강하게 첫 돌을 맞는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건우가 다행히 건강하게 자랐구나 하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날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오직 손주의 행복만을 축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손주 돌잔치니까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한복도 새로 맞춰 입고 손주 선물도 정성껏 포장하고 남편도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죠. 여보, 오늘 우리 손주 돌잔치네. 정말 기대된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날이 될지,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죠. 어머니, 토요일 오후 2시에 청담동 행복한 집 레스토랑에서 해요. 미리 와 계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의심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주 돌잔치를 도와줄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죠.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지연이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둘러서 전화를 끊으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이야기한 잔치 장소에 와보니 너무 조용하고 이상했어요. 며느리에게서 들은 장소는 분명 행복한 집 레스토랑이었는데 제가 찾아온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행복한 잔치라는 이름은 같았지만 주소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하고 며느리가 이야기한 잔치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벌써 도착해서 사진 찍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으세요? 동생 유미 가족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들 해철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황급히 아들에게 주소를 확인하고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날따라 차는 어찌나 막히던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혹시 건우의 첫 생일 사진 한 장이라도 제대로 못 찍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하다 결국 아들과 통화하여 겨우겨우 올바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돌잔치 장소는 이미 북적이고 있었어요. 손주 건우는 예쁜 한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돌잡이는 이미 끝났고 기념사진 촬영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었어요. 늦게 도착한 저희는 뭔가 잔치에서 소외된 느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음식도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만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서 입구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거든요. 아, 이게 뭐야? 손주 첫 돌잔치인데 이렇게 되다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착잡했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하는 친척들의 질문에 저는 그저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유민의 식구도 저희와 똑같이 늦게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장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탓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것이 혹시 의도적인 실수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저희를 소외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가족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념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의 즐거움 속에서 겉도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저를 향한 어떤 의도적인 메시지였는지 아직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서운함의 씨앗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씨앗은 저를 밤마다 괴롭혔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며느리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했나? 혹시 처음에 손주 건우를 돌봐주지 않아서 며느리가 서운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제 마음속에 뿌리내린 서운함의 씨앗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며느리 지연이는 손주를 돌봐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는 듯한 기대감이 느껴졌거든요. 부탁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있어서 너희가 직접 키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서운해했나 싶어서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잔치 이후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머님, 요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건우가 자꾸 엄마를 찾는데 제가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건우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면 아이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말들을 흘리며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이에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를 돌보는 일은 분명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도 제 삶이 있었거든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며느리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그 당연함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의무인 양 여기는 듯한 그 시선이 제 마음을 옥죄어 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더 해줘야 한단 말인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거절하면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이 약속 없는 기대는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여전히 자신의 바쁜 삶을 강조했어요. 어머님,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집안일은커녕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도 힘들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근으로 늦는 것도 이해할 만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유미 언니처럼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사람은 제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딸 유미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유미는 전업주부로 4살짜리 딸 지아를 키우고 있는데 며느리의 말이 마치 전업주부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롭지만 나는 직장 다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들렸나 봐요. 유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유미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전업주부라고 해서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알아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언니는 직장 일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어색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하더라고요. 마치 미리 각본이라도 짜놓은 듯 자신의 바쁜 삶을 내세워 유미를 은근히 비난하고 저에게는 손주 돌봄의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훤히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그런 면모에 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 유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며느리는 저에게 손주 돌봄을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건우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몸은 힘들겠지만 손주도 예쁘고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 어차피 손주 보는 것도 즐겁고 용돈도 생기면 나쁘지 않겠네. 그런 생각에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건우 돌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잊고 살았던 활기가 다시 찾아오는 듯 했어요. 건우의 재롱에 피곤함도 잊고 웃음꽃을 피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어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잠시도 앉아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온몸이 쑤셨어요. 피로가 누적되어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매달 주기로 했던 100만 원은 처음 2달만 받고 세 번째 달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지만 며느리는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먼저 돈은 언제 줄 거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괜히 제가 돈 때문에 손주를 돌보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민망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것은 정말 버거웠어요. 며느리는 퇴근 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고,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와서 청소나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것도 별로 고맙다는 기색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매일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 가끔 시아버지가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며느리의 잦은 늦은 귀가는 저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제 몸은 점점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는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요.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으면서 저에게는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며느리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그만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아들한테 말하자니 또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에게 실망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스러운 손주 건우를 계속 돌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우리 건우 보러 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 또 하루 종일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 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약속했던 매달 100만 원은 2달 후부터 완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사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주고 있는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저의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서운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없이 되뇌었지만 사랑스러운 건우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면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성애와 할머니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근사한 식당을 예약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무심함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런 살가운 제안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제 힘든 마음을 알아준 걸까?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났어요.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외출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식당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정갈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오고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웃으며 남편과 저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제가 특별히 예약한 곳이에요. 아들 해철이도 옆에서 거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래, 역시 가족은 가족이지
잠시 서운했던 마음은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식사에 기분이 좋은 듯 보였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며느리 지연이가 갑자기 본론을 꺼냈어요.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건우 돌보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사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출산하고 나면 둘째도 어머님께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워낙 건우도 잘 봐주시니까. 제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어요. 뭐라고? 둘째를 임신했다고? 한편으로는 손주가 또 생긴다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건우 하나 돌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신생아까지 봐달라는 건지 귀를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며느리는 저희의 당황한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쳤어요. 어머님 혼자 힘드시면 건우는 조금 컸으니 아버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제 건우는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건우 동생도 같이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봐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유미 언니는 전업주부라 굳이 아이를 맡겨서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다행히 아직 건강하시니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녀는 마치 미리 계산이라도 해둔 듯 논리적인 척하며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바쁜 삶과 건강한 시부모님 그리고 전업주부이니 도움이 필요 없는 시누이를 교묘하게 연결하며 저희의 희생을 당연시했어요.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다시 보았어요. 그녀는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대답을 못하게 하려는 듯 교묘하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들 해철이는 그저 겸연쩍은 표정으로 아내의 말만 듣고 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삶마저 송두리째 바치라는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며느라,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우리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단다. 건우 할미가 건우 하나 돌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는 아직 모르니? 그리고 우리가 무슨 보육기관이니? 자식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이란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봐줄 수 없다. 남편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해철이는 그제야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아버님 말씀이 맞아. 남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동시에 그동안 혼자 사겨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모처럼 근사한 식당에 초대한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지금껏 고생은 당연한 듯 하였어요. 며느리는 우리를 가족이 아닌 그저 손주를 돌봐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일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 마음속에서 내내 석연치 않았던 손주 돌잔치 때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이 청담동과 서초구에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저희 딸 유미도 똑같이 헤맸다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 실수였다면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만 전부 잘못된 장소로 간 거예요. 설마, 일부러?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벌써 도착해서 돌잡이도 끝났고요. 지금 기념 사진 찍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으세요? 그리고 아들 해철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따라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한 저희 부부는 마치 준비성 없는 시부모로 낙인 찍힌 듯 했거든요. 딸 유민의 식구도 늦게 도착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장소 이름을 갖게 하면서 주소를 다르게 알려준 것은 어쩌면 저희를 일부러 늦게 오도록 하여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은 며느리에게는 저희를 통제하고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을까? 그것은 며느리가 저를 가족의 일원이 아닌 언제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의심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손주 건우와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쉬려고 아파트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손주 건우가 먼저 뛰어가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건우 돌보는 것도 버거워 하시는데 우리가 둘째까지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 해철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때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심해? 어머님은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돌잔치 때도 내가 일부러 장소를 다르게 알려줬잖아. 뭐라고?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래야 어머님이 늦게 오셔서 행사에 제대로 참여 못하고 나중에 준비성 없는 시부모라고 소문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어머님을 길들이기 쉽지. 어머님은 자신이 실수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다 내가 계획한 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며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돌잔치 때 장소를 일부러 다르게 알려줬다고?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제 마음속에 떠돌던 막연한 의심이 섬뜩한 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래도 너무했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제 몸을 짓누르던 무릎 통증도 피로감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오직 분노와 배신감만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잊고 성큼성큼 걸어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서 있는 며느리 지연이와 아들 해철이를 마주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라고 했니?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돌잔치 장소를 일부러 다르게 알려줬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그렇게까지 이용하고 기만할 수 있니? 며느리 지연이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들 해철이도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해라고? 내가 방금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오해라는 거니? 너는 정말 나를 어떻게 본 거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니? 제 안에서 폭발적인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서운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며 맞섰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손주 좀 봐주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드시다고요? 이기적이라고? 너야말로 본인 생각만 하잖아. 우리가 무료 보육원이야?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저도 살리고 그런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래,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필요 없구나.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아들 해철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서 가끔 건우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적극적인 보살핌을 거절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더 이상 건우를 전적으로 돌볼 수 없다. 우리 삶과 건강도 중요하다. 너희 아이는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어린이집과 보육 서비스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유미까지 모두 한 마음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맞춰주며 살 필요는 없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 우리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남은 인생도 소중하잖아. 남편이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손주 건우를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벗어나니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된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도 피로감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소박하게 텃밭을 가꾸고 못 가본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딸 유미도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더 이상 손주 돌봄을 해주지 않자 며느리는 혼자서 건우와 갓 태어난 둘째 지우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어요.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고 신생아는 밤마다 깨서 울고 건우는 엄마 관심을 받으려고 떼를 쓰고 정말 힘들었나 봐요. 결국 그렇게 전업주부는 시간이 많다며 무시하던 며느리가 먼저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제 딸 유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제 딸 유미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돌잔치 장소까지 바꿔서 말하면서 창피를 주고 길들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자신도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동안 깔보던 전업주부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시부모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그제서야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나 봅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아이에 도움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며느리가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손주들이 걱정되어서 참고 가끔씩은 도와주는 거예요. 다행히 며느리도 이제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급할 때만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해요. 다만 매일 12시간씩 돌봐달라거나 집안일까지 다 해달라는 무조건적인 요구는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시부모도 사람이고 저희 건강과 삶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 해철이도 아내가 혼자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늦게서야 깨달았나 봐요. 어느 날 저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모든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며느리가 정말 이제 끝이에요. 라고 소리쳤던 그 말이 정말로 끝이 되었네요. 하지만 그 끝은 파국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저희 건강과 삶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받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늦게나마 용기를 낸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듣고 계신 장소도 궁금해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